택배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일부 지역에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택배 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문흥식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문 전 회장은 붕괴 건물 철거업체 전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제때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아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다시 500명대 중후반까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불안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기면서 상반기 목표를 2주 먼저 달성한 정부는 오늘 11월 집단 면역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업무 추진비가 여전히 쌈짓돈처럼 마구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과 마실 술값을 결제하고는 업무 협의에 썼다고 속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 결제하는 등 유용하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과로사 방지를 촉구하고 있는 택배 노조가 2차 사회적 합의 논의 시작과 함께 상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은 벌써 일주일이 넘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 택배 물류센터. 멈춰있는 레일 양옆으로 택배 상자가 수북합니다. 이곳 터미널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직 배송이 안 된 6, 7만 개의 택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택배 노조는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택배 기사에게 주는 배송 수수료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합의한 대로 분류 도우미 투입해달라. 저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약속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배송하겠다. 앞서 지난 13일 뇌출혈로 쓰러진 롯데택배 기사 임모 씨가 일하던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에도 택배 상자 수백 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심야 배송 근절 등 1차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임씨 동료들도 파업에 동참한 겁니다. 배송 자체도 많은 상태에서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엔 분류 인력도 없었고. 서울 여의도공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택배 노조원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되는 2차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를 지켜보며 1박 2일 동안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집회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1차 합의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하고 일방적인 구역 조정, 물량 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2차 사회적 합의 기구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인데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투입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택배 노조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은 수사팀을 구성하고 택배 노조 집회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택배 노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많은 인원이 모일 경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택배 노조가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철거업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모 씨와 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조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3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뒤 문흥식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 등 1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 그리고 광주광역시청 도시경관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서 도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출국 금지를 제때하지 않는 등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학동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복마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폭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회장은 지난 13일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딸이 사는 미국이나 친인척이 있는 베트남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 전 회장이 철거공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허를 찔린 겁니다. 조폭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문 전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대행업을 하는 미래로 개발을 설립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재개발 조합 조합장 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고 후 수차례나 경찰의 명예를 걸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인물이 유유히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에 발표합니다.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를 두고 수도권엔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평일보다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보통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한 달간 일평균 500명대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감소 추세였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01을 기록하며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불명도 26%를 넘어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강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지자체의 자율과 개인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은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정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의 영업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3단계에선 밤 10시로 제한하며 4단계에선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개편안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3주간은 수도권에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등 중간 단계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즉각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되며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33명보다 153명이 더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늘어서 5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상반기 목표를 2주 정도 조기 달성한 정부는 오늘 11월 집단 면역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 시작 이후 110일 만으로 상반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겁니다.
하는 25%의 접종률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이제 전 국민의 그 70%인 3,600만 명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일반 국민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까지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까지 1,40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접종 규모에 백신 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가장 접종률이 높은 75살 이상 고령층을 보면 감염자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접종 시작 전인 지난해 12월 말 10만 명당 15.8명에서 90%가 접종을 마친 현재 2.3명으로 7분의 1 남짓 줄어든 겁니다. 감염 확진자도 줄었고 사망 치명률도 줄었고 결국은 백신의 효과가 그거예요. 결국은 사망을 줄이자, 걸려도 중증으로 가지 말자, 뭐 이런 건데 그거 효과를 달성한 거고. 다만 2차 접종까지 마친 완료자는 아직 전체 국민의 6%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부담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7월 이후에 방역 완화 조치들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돌파 감염이나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 예방 효과가 100%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이제 손위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그런 모임들을 피해야 되는 건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 70%의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목표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백신 접종은 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았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인도 델타형 바이러스는 백신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 막을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앞당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에 퍼져 있는 주요 변이 4종류 가운데 가장 우려가 큰 것은 인도발 델타형 바이러스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 60%에 이르는 영국은 델타형 감염자가 폭증해 공세 해제를 연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백신의 효능까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델타형 변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3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누적 155명으로 앞서 발견된 남아공발 변이 등을 앞질러 영국발 알파형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2, 3주에 유세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도 변이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델타형 변이 감염자 30명 가운데 국내 감염이 8건으로 아직은 산발적 감염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델타형 변이는 백신을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1회 접종 시에는 방역 효과가 충분치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60%에서 88%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중증의 방지 효과는 92%에서 96%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까지 포함해 6.4%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1, 2차 접종 간격이 가장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많다는 점에서 델타형 변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간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있는 8주에서 12주 간격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은 델타형 변이의 점유율이 낮은 편이어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2회차 접종 일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내일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내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7월에서 9월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을 포함한 3분기 접종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3분기 접종 대상자는 만 18살에서 59세 일반인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코로나19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가 다음 달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유럽연합 EU가 다음 달부터 모든 회원국에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EU 순회국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백신 여권 관련 규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회복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백신 여권이 발급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크루즈선 여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관광업계는 적극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지중해에 맞닿은 스페인 최고의 해변 휴양 도시 말라가에 밤늦게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금지됐던 스페인 본토의 크루즈선 정박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아침을 맞는 여행객들의 표정이 여유롭습니다. 항구에 내려 하루 여행 일정에 들어갑니다. 버스를 탈 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세정은 필수입니다. 그래도 도심 여행에 나선 여행객들의 표정에선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동상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스페인 여행의 추억도 만들어 갑니다. 관광업계로서는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because of the COVID, as everybody knows. But I think everything is going to go on very easy because we have a very good organization and everybody is working very hard to do so.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 수입이 80%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반갑기만 합니다. Todavía no estamos a nivel de 2019, pero indudablemente es un impulso económico. Esto va a ayudar mucho a la reactivación de la ciudad porque pensemos que estos miles de pasajeros que vienen son una inyección económica importante. 크루즈 여행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1년 넘게 중단됐던 크루즈 여행이 오는 8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승객들은 백신 접종자로 제한되고 임의로 해변을 돌아다니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크루즈 여행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국회가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이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입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연말까지 평일에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는 겁니다. 네, 올해는 공휴일이 64일로 최근 4년 동안 쉬는 날이 가장 적습니다. 내년도 65일로 상황은 비슷한데요.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은 휴일에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네, 실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공휴일 확대를 찬성했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도 10% 정도였습니다. 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또 회사원과 학생 등에서 찬성률이 높았고요. 반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 종사자는 절반 정도가 반대했습니다. 또 휴일 가족을 챙겨야 하는 주부도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죠. 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여론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이동해서 2박 3일 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스페인 국빈 방문은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졌던 지난 2019년 10월 펠리페 6세 국왕의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펠리페 6세 국왕을 만나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관계로 확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의 초청 만찬에 참석해서 지난 70년 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왔음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왕님 내의 방한 이후 스페인과 한국은 더욱 각별한 우호관계를 맺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 초기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국을 도와준 스페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페인에 제공한 신속 진단 키트 역시 깊은 우정의 결과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스페인도 사랑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회복,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를 향한 공동과제에 함께 협력하길 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송 대표의 연설문에는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당의 주요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6.15 남북 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경선 연기론을 두고는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유력 주자 절반 정도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1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토대를 닦은 6.15 정신을 기리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2-3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백신을 좀 아껴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확보한 백신을 좀 같이 향유할 수 있으면. 화상으로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상생과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론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삽자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팔 수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최근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세의 유불리를 따지고 하시겠지만 당의 안정적인 운영, 국민 신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까지 가세 논의를 벌였지만 팽팽한 찬반 의견 속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송영길 지도부는 대체로 경선 연기론에 부정적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범할 대선 경선기획단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권 주자 사이의 입장에 따라 다시 한번 경선 연기론을 두고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준석 대표 선출로 시작된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을 타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외부 주자에겐 8월 말 마지노선이 제시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밀당, 밀고 당기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화두는 시대 교체.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통상적인 기자회견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SNS 채널 생중계를 택했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해체 같은 파격적인 공약도 내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20일 대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각각 지지 모임이 출범합니다. 대선의 젊은 바람이라며 하태경 의원을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도 일단 당내 주자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외부 주자에겐 8월 말이라는 마지노선을 던졌습니다.
대선이 3월이면은 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당의 당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 당의 당원들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이준석의 시간표와 윤석열의 시간표는 상충하지 않을 거라며 일단은 화답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입당하는 건 윤석열식이 아니라는 조언도 있는 만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대중 도서관 방문 사실을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에 맞춰 공개하며 독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양당 대표 자격으로 이준석, 안철수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안 대표는 지분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며 당대당 합당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유보하는 것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외부 주자의 입당과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역동적인 야권의 최종 대선 지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둘러싸고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한 법안으로 국민 생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유보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당선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에 신중하자는데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고 받아치는 건 정치 희화화라면서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확정해서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특별감찰관 후보 2명의 명단이 오면 이 가운데 1명을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선정한 후보와 함께 모두 3명의 후보를 확정해 청와대로 최종 명단을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감찰 역할을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는지 묻는 질문에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우수 검찰총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만나야 할 것 같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도 직무를 회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참여할 뜻을 보였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결국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지만 의도와 달리 논란이 불거지고 권익위 조사에 정치적 편향성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전수조사에서 직무 회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는 여야 모두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조사 결과 발표 뒤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특별조사단의 건의에 따라 조사단장을 맡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전수 조사를 요청하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요청을 하고 조사 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안성욱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출신 인사여서 역시 직무회피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부위원장이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총괄하는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위원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정치 공방이 격화하면서 조사가 제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 원 공제 기준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 기준을 기존 9억 원으로 유지하면 부자 감세 비판이 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당내 부동산 특위와 회의를 가진 뒤 의원총회를 거쳐서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엄벌을 통해 사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은 A 경정 등 사건 담당자가 이전 차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내용을 서울청 수사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매년 업무 추진비가 배정됐는데 눈먼 돈처럼 쓰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인과 술 마셔놓고 공무원들과 업무 협의하는 데 썼다고 속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보노와의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 지역 구민에게 술을 따르는 남성,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입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술자리 비용은 신 부의장이 결제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당시 식사를 한 고깃집입니다. 신 의원은 밥값과 술값 비용으로 7만 원어치를 결제를 했는데 확인 결과 사비가 아닌 공식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신 부의장이 작성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참석 인원은 3명, 목적은 공원 녹색과 업무 협의, 전부 거짓입니다. 싸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되면은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써야 하는 업무 추진비가 지자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인천 미추홀구 3선 의원인 이한영 구의원. 과거 상임위원장 시절 업무 추진비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8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이 의원 가족 가게를 단골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5년간 1,100만 원. 모두 업무 추진비와 의회 운영비로 냈습니다. 오늘은 이한영 의원네 가서 그냥 얼큰하게 오리탕이나 먹지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팔아주는 건데 뭐 그냥 한번 거기 가서 먹자 이거거든요. 서울 은평구청은 지난 2018년 김미경 구청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3년간 개인 휴대전화 비용을 세금으로 대납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의 휴대전화 요금도 지원해줬는데 그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구청장과 비서진들은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2018년도 취임 당시에 사실 좀 실무자가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바로 다 4월 16일자로 전액 다 한수를 조치했습니다.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이한영 구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용처를 속이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과연 이들 3명에 불과할지 의구심을 떨치기 힘듭니다. 문제되어진 것들은 특히 일부분들이 수면으로 드러난 것들이고 수면 밑에서 예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고요. YTN 김우준입니다. 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와 시장이 대혼란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는 9월 말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 중이던 코인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상장 폐지 예고를 받는 등 시장 정리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해외 가상화폐 시장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또 변덕스럽게 비트코인의 결제 재개를 선언하면서 향방이 헷갈릴 정도.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이와는 달리 당국이 밝힌 입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 줄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최근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거래소의 줄폐업과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3일 약 38억 달러로 하루 사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 약 390억 달러였던 지난달 초와 비교해보면 한 달 만에 10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업비트가 최근 5개 코인의 원화 거래를 정지시키고 25개 코인을 한꺼번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데다 당국의 시장 정리 행보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현재 실명 계좌가 아닌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벌집 계좌로 영업 중이고 이에 대해 당국은 전수조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업비트의 코인 거래 정지 고지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김치 코인의 상장 폐지.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약 200개 중 3분의 1은 원화로만 매매 가능한 김치 코인입니다. 이로 인한 코인 가격 급락 등 시장과 투자자들은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엉망입니다. 당국은 거래소 측에 오는 16일까지 상장 폐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거래소 대상으로 개정법 관련 현장 컨설팅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은행의 평가를 통한 간접 관여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이른바 잡코인과 부실 거래소 구조조정을 직접 관여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는 약 600만 명, 현재 코인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장 폐지 등의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진행 중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카카오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다시 새로 썼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5포인트, 0.2% 오른 3,258.63에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 기준 최고치 3,252.13을 단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최근 강세를 보여온 카카오는 카카오 손해보험이 보험업 영업 예비 허가를 받은 호재 등으로 지난 7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64조 1,478억 원에 이르러 코스피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에 등극했습니다. 최근 카카오와 동반 상승해온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63조 5,700억 원으로 4위로 밀려났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며 28만 9천 원으로 마감하며 30만 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최근 공개된 BTS 디지털 싱글 앨범 유튜브 조회수가 하루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BTS 효과로 하이브는 상장 당시 3.62%였던 외국인 주분율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11.1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미국 현지 시각 15일과 16일에 열리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의 초기 단계인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언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코멘트상으로는 긴축과 관련된 별다른 발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기 전망이 상향되고 점도표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 곧 향후에 언젠가는 긴축에 나설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997.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검찰이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이팔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피해 재산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끝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제 부패 재산 몰수법에 따라 조이팔 사건 추징금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조이팔 사건의 공범 등으로부터 현금 32억 원을 추징했는데 금융다단계법인 13곳과 채권단이 사기 사건으로 챙긴 수익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EU와 17년 동안 벌여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복 관세로 균열이 있었던 EU와의 동맹 관계를 복원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브뤼셀에서 EU 수뇌부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I have a very different view than my predecessor did. So I'm looking forward to talking to you all about what we're about to do and anxious to be. 회담 결과는 17년간 이어온 미국과 EU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의 휴전입니다.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서로를 향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EU 제품에 75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고 EU 또한 미국 제품에 45억 달러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앞으로 5년간 보복 관세를 유예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Agreement we have found now really opens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hip because we move from litigation to cooperation on aircraft.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주던 항공기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 EU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EU와의 대중국 공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The deal on large civil aircraft includes a commitment for concrete joint collaboration to confront the threat from China's ambitions to build an aircraft sector on non-market practices.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무너진 대서양 동맹 재건과 대중 공동 전선 구축이란 유럽 순방 목적을 이룬 바이든 대통령은 제네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일본의 야권 4개 정당이 공동 제출한 스가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입헌민주당 등 4개 야당이 낸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다수로 부결로 끝났습니다. 현재 중의원 465명 가운데 자민당 277석, 공명당 29석을 합치면 과반을 크게 웃도는 306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부결이 예상됐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글라스 차림으로 영국 여왕을 접견한 일을 두고 결례라는 지적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해 지난 13일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을 때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찰스 왕자의 전 집사인 그랜트 헤럴드는 바이든이 왕실 예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왕실 인사를 만날 때는 다른 왕실 인사도 선글라스를 벗는다며 햇빛이 밝긴 했지만 여왕과 질 바이든 여사는 선글라스를 안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로 추정되는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대낮에 뉴욕 블루클린의 한 거리입니다. 2명의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이고요. 음식 배달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저희가 화면이 좀 잔인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쫓아온 남성이 흉기로 찌릅니다. 피해 남성은 바로 쓰러졌고요. 용의자는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용의자는 복면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훈훈한 화면도 하나 보겠습니다. 축구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덴마크 국가대표 에릭센 선수의 안부가 전해졌습니다. 엄지척을 하며 웃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에릭센은 사진과 함께 전 세계에서 보내준 메시지가 큰 힘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옛 동료인 에릭센은 지난 13일 유로 2020 경기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손흥민이 쾌유를 비는 세리머니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에릭센 선수가 하루빨리 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다시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방은 오늘 비가 내리면서 강릉의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방은 맑은 모습이지만 영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영남과 제주도는 저기압 영향으로 낮까지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서쪽 지방은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 28도, 대전 27도까지 치솟겠고요. 동쪽 지방은 강릉과 포항 21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간은 동풍 영향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으로 향하는 터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로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는데 휴일까지 늘어 걱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반중 명시는 처음으로 중국에 맞서 공동 방위망을 우주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기회와 평등, 능력주의를 앞세운 보수적 가치에 대한 향수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당 우위였던 2030의 반란이 대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봤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MZ세대를 겨냥한 부캐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바람탄 야당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와 부동산 세제, 경선 연기론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할인 혜택이 반토막 1, 2인 가구는 매달 2,000원씩 더 낼 전망입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율도 절반으로 줍니다. 현 정부가 탈원전을 내걸었지만 원전 의존도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당명을 바꿔 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르면 이달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이준석의 시간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윤석열 아내 업체 수사와 관련해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관련 기업의 내부 메신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란 압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야심작 아이오닉5가 냉각수 누수로 AS 신청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화재 위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 폭침 전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지만 국방부와 합참이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수도권에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접종 대상자가 만 18살에서 59살로 확대되는데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가 다음 달 우선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택배 노조가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숙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문흥식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지 관심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전체 국민의 25%,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11월 집단 면역 계획에도 조금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현장의 접종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문이 열리자 백신을 맞으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4월 사회 필수 인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때 희귀 혈전증 논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대상자들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같은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관계자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백신을 맞으면 조금 걱정이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에도 사람이 몰립니다. 혹시 운동은 언제부터 해도 될까요? 백신 많이 된 운동은 3일 지나서 하세요. 현장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경찰과 소방관들도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 경찰 관서에 방문하게 되면은 그 파출소 지구대 등을 완전히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좀 백신을 맞고 싶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치과에서 일하며 늘 감염 걱정이 가시지 않는 의료진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취약하고 에어로졸 같은 것도 있어서 사회 필수 인력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황. 30살 미만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이 조기 마감돼 이번에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6만 7천 명을 위한 추가 접종은 다음 달 5일부터 진행합니다.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6월 28일 0시부터 30일 18시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또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 방역이나 위생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정부가 내일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내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7월부터 9월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을 포함한 3분기 접종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3분기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59세 일반인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코로나19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가 다음 달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또 7, 8월 여름방학에는 30세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돌봄 인력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수험생도 접종받게 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일요일 공개됩니다. 개편안은 현재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서 정부는 중간 단계로 3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되고 3주 뒤 8명까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 유흥시설도 자정이 아닌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3주 뒤 자정으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된 333명보다 153명 많습니다. 수도권이 372명으로 76.5%, 비수도권이 114명으로 23.5%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5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신고까지 했던 룸살롱이 건물 위층에 있는 모텔 객실을 고쳐서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나오자 폐업했던 지하층으로 도망친 손님과 직원 등 40여 명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폐업을 신고했던 유흥주점 지하복도가 빼곡합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여성들이 서너 명씩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습니다. 경찰이 건물 지상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나서자 폐업 신고했던 이전 지하층으로 손님과 종업원 등 40여 명이 도망친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관이 나가오세요. 나가오세요. 지하에서 운영하던 룸사롱은 지난달 21일 폐업 신고를 낸 상황. 업소 영업상무는 같은 건물 2, 3층에 있던 모텔을 룸살롱으로 고친 뒤 불법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5층에서 7층에 침대가 있는 객실은 주점 쪽을 거쳐야만 갈 수 있게 해두고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유리를 설치해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방도 꾸몄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몰랐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지침을 지켰으니 만무합니다. 경찰은 영업상무인 30대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손님 33명과 종업원 8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했으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일단은 여종업원들하고 손님들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해서 경찰은 또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학대뿐 아니라 노인학대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가정이었는데요. 학대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뚝에 보이는 선명한 멍자국.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77살 어르신 사진입니다. 치매로 폭력성이 심해진 남편에게 매일 밤 맞고 흉기 위협까지 받은 할머니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 어르신이 평상시에 원래는 좀 경로당도 이용하시고 복지관도 이용하시면서 외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그런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난달에는 치매가 있는 80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40대 아들이 요양보호사 신고로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용변을 본 아버지가 씻는 걸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속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4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7,000건가량으로 재작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집안이 전체의 88%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노인 학대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이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집 안에서 계속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 갈등이 이제 빈번해지고 학대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 학대처럼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어르신에게 상담과 치료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노인학대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돼요. 노인학대의 어떤 심각성이나 최근의 어떤 증가 추세,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학대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수입니다. 프랑스가 현지 시각 15일부터 12살부터 17살까지의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2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 5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센터에서 유럽의약품청이 청소년용으로 승인한 화이자 백신만 접종받게 됩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는 현지 시간 14일 백신 여권 관련 규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바라는 유럽은 국경 없는 유럽이라며 EU 백신 여권으로 회원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해서 압박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금리 인상 신호가 빨라질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의 이번 회의는 돈줄을 죄는 효과가 있는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부터 논의할지가 관심입니다. 블룸버그가 월가 이코노미스트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33%가 9월과 12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자산 매입 축소를 서두를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nd the Fed will most likely stick to its current intent and being patient and waiting to hike policy rates until the employment record really starts to heal. 이런 가운데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어 5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6.6%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연준의 다른 신호를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현금 보유를 5천억 달러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인 폴 튜터 존스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고물가 위험을 무시할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 거래에 강하게 투자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점 전망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 3월 회의에서는 내년이 소수, 내후년이 다수였는데 이번에 전망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 합의를 환영하면서 대중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16년 이상을 끌어온 보잉 에어버스 무역 분쟁의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5년간의 관세 유예 합의를 자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대하게도 우리는 중국의 기업에 불공정한 이득을 주던 이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은 기술 이전과 투자 협력을 포함해 높은 기준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제기하는 다른 도전들에 대해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G7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은 미러 정상회담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신장 인권 문제와 타이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해 냉전식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这是对中国和平发展的诋毁，对国际形势和自身角色的误判，更是冷战思维延续和集团政治心理作祟。 팽팽한 대립 속에 미 해군 항모 전단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순양함과 구축함을 이끌고 비행작전과 해상 타격 훈련에 나선 겁니다. 미 해군은 일상적 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함께 맞서면서 협력을 키워왔던 러시아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两国在涉及彼此核心利益问题上坚定相互支持，政治互信和战略协作水平持续巩固和提升。 한 관변 매체는 주중 러시아 대사에게 미중 간의 전쟁이 나면 어느 편에 설지 대놓고 물었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중국과 가깝다면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결정적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중국 편에 설지 중국도 러시아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국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펠리페 6세 국왕을 만나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회복,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를 향한 공동과제에 함께 협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저녁,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국왕 내외 초청 만찬에 참석해서 70년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했다며 코로나 초기 스페인이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국을 도와준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황금 열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행운의 열쇠로 코로나19 극복에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마드리드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을 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마드리드에 와서 보니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시장님과 마드리드 시민들께서 나에게 행운의 열쇠를 선물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드리드 시민들께도 보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마드리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네, 국회가 현행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올해만 나흘의 휴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연말까지 평일에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고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쉬는 날이 가장 적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한데 휴일 가뭄에 직장인들 푸념만 커져갔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공휴일 확대를 환영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더 쉬면 경제 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여론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해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날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그 경제적 효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쉴 수 있는 평일은 올해만 나흘, 내년까지 모두 8회가 늘어납니다. 꾸준히 제기됐던 대체 휴일 확대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 식목일 등 추가 공휴일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르게 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적용하던 할인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인데요. 오는 21일 결정을 앞둔 3분기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1인 가구와 2인 가구 등은 이전과 같은 전력량을 써도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 달에 200kWh 이하 전력을 쓸 경우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를 전망입니다. 한전은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와 1, 2인 가구의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7월에는 할인을 완전히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기본요금 할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이전 석 달보다 16% 올랐습니다. 최근에 유가 동향을 보면은 이번 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택배 노조 파업에 마침표가 찍힐까요? 일주일 넘게 이어진 파업에 어제는 1박 2일 상경투쟁까지 시작했죠.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늘까지 결론 내는 게 목표인데요. 네, 일단 분류 인력 투입 시기는 1년 유예에서 연말까지 투입으로 좀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택배 건당 수수료인데요. 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줄며 수입이 감소하니 그걸 어떻게 보전할지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두 번째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파업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습니다. 여권이 종부세 수정안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은 11억 원으로 완화돼 공제는 종전대로 9억 원만 해주자는 겁니다. 당내 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자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요. 큰 반발이 없다면 오늘 당내 부동산 특위회의 뒤 의원총회를 거쳐서 개편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 부동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래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당시 2주택자였는데요.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 아파트와 연천군 농지에 지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천군 부동산과 관련해 농지를 사놓고 농사는 짓지 않아 고발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2주택 논란으로 연천집을 팔기도 했는데요. 정작 집을 산 사람은 남동생이고 해당 집엔 김 전 장관 남편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짜로 명의만 넘긴 거 아니냐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스타항공 관련은 아니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의 물품을 제공하고 당원에게 부당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인데요. 이 의원은 이미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송 대표의 연설문에는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당의 주요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양당의 대표 자격으로 오늘 공식 회동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후 안철수 대표를 예방하고 합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당에 대비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분은 요구하지 않을 거지만 당대당 통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이달 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정치 참여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정치 참여 선언 이후 각계 인사를 만나고 나서 결정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캠프 사무실은 국회 인근에 공유 오피스를 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짜 약장수가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흥행보다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품질과 신뢰로 단골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합의한 원칙과 약속을 지키면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준석 현상을 경계하면서 젊은 층을 잡기 위한 고민이 한창입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 MZ세대를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강원도에서 감자 팔던 사람인데 왜 왔을까?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내에서 왜 선글라스 끼고 계세요? 실내 아니야? 나줘요. 내가 체육 선생님인데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실. 여러분들은 아가 좋을 것이고 난 뜨아. 그 전투에 임하는 거거든요. 아니.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와 또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 변호인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또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 10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간부 1명이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공군 간부와는 다른 인물로 지난 7일 유족 측이 추가 고소했습니다. 검찰단은 또 부실 변론 의혹을 받아온 국선 변호사도 소환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 10명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2차 가해 혐의로 소환된 15비행단 소속 7명 가운데 일부는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도 군사경찰에서 공군 검찰로 확대됐는데 20비행단 검찰 관계자 3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국방부 감사팀은 비행단장을 포함해 공군 부대원 100여 명에 대한 1차 직무 감찰을 마쳤습니다. 감사팀은 현재 업무 보고와 지휘 감독 체계, 피해자 분리 보호 조치와 양성평등 업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중사의 부모에 대해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단은 이중사의 피해 상황과 관련한 부모의 진술은 물론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근 건물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문홍식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 도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문 전 회장이 지난 13일 미국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광주 학동 4 재개발구역 조합장 선거와 철거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문 전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경찰이 출국 금지를 제때하지 않는 등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는 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강제 집행 첫 절차로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석 달 전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법원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입니다. 여전히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라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재판부는 지난 3월 배상금과 별개로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 주권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비슷한 논리로 각하한 재판부기도 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별개로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길은 당연히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을 법원은 2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배상금 집행 사건은 본 소송과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며 강제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일 관계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 간 긴장은 외교권을 담당하는 행정부 영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며 채무자인 일본 정부가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제 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범을 벗어난 경우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 면제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강제 집행 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이 우리 법원 결정에 응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말은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국이 언제까지 재산 명시할 수 있는 기일까지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이번 재산 명시 결정도 무시하면 결국 우리 금융기관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류나 매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배상금을 받아내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YTN이 보도한 청담동 무차별 폭행 사건 피해자가 여배우 A씨와 폭행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30대 남성 B씨가 특수상해교사 등 혐의로 여배우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는 폭행 가해자 남성 3명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A씨가 협찬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A씨의 사주를 받은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배우 A씨는 오히려 B씨의 의혹 제기와 협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B씨를 무고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BTS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3주 연속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8주년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콘서트에는 133만 명이 몰렸습니다. 김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모처럼 야외 무대에서 공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관객석은 텅 비었지만 화상으로 남아 만났고 야외 공연의 끝을 장식했던 불꽃놀이도 등장했습니다. 데뷔 8주년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공연입니다. 이 화면이 아닌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셔야지만 사실 저희가 미칠 듯한 이 에너지를 보여드리는데 코로나 그거 끝나고 우리 만나요. 이틀 동안 진행한 온라인 공연에는 무려 195개국, 13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신곡 버터는 빌보드 핫백 3주 연속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넘어선 자체 최고 기록입니다. 역대 빌보드 핫백 1위로 데뷔한 54개 노래 가운데 3주 연속 1위를 지켜낸 곡은 버터를 포함해 15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버터는 지난 4일 내놓은 리믹스 버전에 힘입어 음원 판매량이 전주와 비슷한 13만 8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횟수는 2위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훨씬 앞섰지만 다운로드량은 BTS가 12배나 높았습니다. 미국 라디오 청취자도 10% 증가해서 라디오 송즈 순위도 4계단 뛰어서 28위로 올라섰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들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에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뜻도 되고. 이런 가운데 다음 달 9일 버터 CD를 발매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가운데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잇따라 재개됐습니다. 가수 이문세는 오는 18일 전주 공연을 시작으로 춘천과 부산 등 연말까지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룹 라포엠은 오는 26일 울산 공연을 시작으로 수원과 성남,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대중음악 공연도 클래식 공연과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14일부터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하는 한국 영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극장업계와 유료 방송업계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 3사로 구성된 한국상영관협회는 올 여름 개봉하는 영화 모가디슈와 싱크홀에 대해 제작비의 절반 회수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통상 영화표 매출은 극장과 배급사가 5대5로 나눠 가지는데 총 제작비 50%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극장이 매출액을 전액 배급사에 주겠다는 겁니다. 유료 방송업계도 극장 상영 뒤 TV에서 상영하는 상품에 대해 기존 분배율을 넘어선 매출의 80%를 배급사 측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로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는데 휴일까지 늘어 걱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반중 명시는 처음으로 중국에 맞서 공동 방위망을 우주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기회와 평등, 능력주의를 앞세운 보수적 가치에 대한 향수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당 우위였던 2030의 반란이 대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봤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MZ세대를 겨냥한 부캐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바람탄 야당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와 부동산 세제, 경선 연기론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할인 혜택이 반토막나 1, 2인 가구는 매달 2,000원씩 더 낼 전망입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율도 절반으로 줍니다. 현 정부가 탈원전을 내걸었지만 원전 의존도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당명을 바꿔 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르면 이달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이준석의 시간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윤석열 아내 업체 수사와 관련해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관련 기업에 내부 메신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란 압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야심작 아이오닉5가 냉각수 누수로 AS 신청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화재 위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 폭침 전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지만 국방부와 합참이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는 4도나 높아지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강릉이 21도 선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지방은 오늘 낮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은 덥고 동쪽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3도, 부산은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